지금부터 2부 이주민 밀집 지역의 사회통합 대림동과 정왕동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이번 제4차 토론회 또 올해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러한 토론회죠. 저희가 규모와 몸집을 좀 키워서 서울특별시 그리고 이민정책연구원 등 단체와 손을 잡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와 다 같이 포럼이 주최하고요. 이민정책연구원,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전국동포총연합회 경계내 목소리 연구소에서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주민 밀집 지역의 사회통합입니다. 오늘 그리고 저희가 착석한 이 자리도 대림 이동, 여러분들이 온라인 매스컴이나 미디어에서 보는 그 삐까번쩍한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동네 한복판에서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회통합이라는 그 핫 이슈에 대해서 진득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주민 밀집 지역이라고 하죠. 행정안전부에서 관련한 통계들을 내오고 있는데, 물론 이 기준이 좀 문제가 많긴 합니다만, 해당 지역 전체 인구의 5%를 상회하거나 아니면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켜서 이주민 집중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와 별도로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이란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2022년의 통계를 보면요.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이 해당 지역 전체 주민 대비 2% 이상을 차지하는 이 밀집 지역이 총 100개에 육박하는 97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앉은 영등포구나, 그리고 또 비교 대상이 되고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2.5%와 각각 12.5%와 12.3%를 차지하면서 전국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실 대림동도 마찬가지고 그 시흥의 정왕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차이나타운 또 중국 동포타운 등으로 불리면서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많이 집거하고 있는데 비해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은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고, 또 사회통합도 지지부진한 측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 그 대안과 해결책을 좀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 발제와 토론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제자와 토론자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드리면서 또 한 1분 정도 소개를 따로 할 수 있는 시간도 드릴 텐데요. 먼저 제가 쭉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분은요, 전남 여성가족재단 김경주 연구원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다음 토론자입니다. 네.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자 교육센터장을 맡고 계신 박민정 박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이자 전 법무부 외국국적동포 과장을 역임하셨던 곽재석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시흥에서 멀리 오셨습니다. 시흥시 다문화 외국인 주민협의체 남희영 대표님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불친절하게 소개를 올리는 것보다 우리 발제자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좀 더 부연 설명으로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여성가족재단에 현재 있고요. 여기 전남에 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 전까지는 서울 여기 수도권에서 연구를 하다가요. 이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제 뭐 여성 가족과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는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제 내년에는 이민자 가족에 대해서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는 내용은 제가 박사 논문으로 썼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네, 대림동과 정왕동이에요. 근데 지금 한 5년 제가 필드 연구하고 나서 한 5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도 여기 계셔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논문도 드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현장에 직접적인 그 당사자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하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는데요.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 박사님 고맙습니다. 장내에 계신 분들이 우리 마이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마이크 지금 잘 작동되고 있고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게 저희 오늘 지금 제가 손에 준 마이크가 회의장 마이크가 아닙니다. 이 노래방 마이크입니다. 참 이런 신박한 경험 저도 처음입니다만 이렇게 칠순년과 결혼식이 열리는 연회루에서 연회장에서 이렇게 조금은 무거운 토론회가 진행된다니까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앞에 나중에 이제 발표하실 분들은 마이크를 좀 더 가까이 대주시면 송출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박민정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입니다. 제가 음주는 되는데 또 가무가 안 되는데 이 가무 마이크와 어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참 좋고요. 저도 박경태 교수님과 비슷하게 인사이드 같은 아웃사이드로서 늘 이렇게 다 같이 포럼에 끼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다루는 주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원인이 뭘까라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오늘 발표하실 김경주 박사님께서 그 첫 발걸음을 떼어주신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대됩니다. 유튜브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끝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의 곽재석입니다. 뭐 이렇게 다 같이 포럼 우리 김정용 소장님 부지런하게 포럼을 이어가신 그 노력에 대단히 진짜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를 또 특별히 토론으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뭐 토론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토론할 군번이야? 이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같이 이런 자리에서 함께 동포 사회 통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그 토론 자료를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이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희영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 시인시 다문화 외국인 주민 협의체 대표 남희영입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 시인시에서 혼자만 몰려온 줄 알았어요. 근데 저부터 몰려온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전 몽골에서 왔고요. 한국 온 지 지금 벌써 20년 넘었네요. 네, 처음엔 그냥 여행 밤으로 왔다가 제 신랑을 만나서 한국으로 다시 몽골로 고향으로 다시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서 한국에서 지금 전직하고 잘 살고 있고요. 네, 이런 자리 앞으로도 너무 제가 기대되고 좋은 자리에 됐으면 좋겠다. 의미 있는 거, 그 좀 제가 지금 여기 오니까 저 말 말고 저만 그냥 몽골 사람이고 다른 외국인들이 제가 거의 외국 사람들한테 행사들 많이 갔는데 조금 속이 좀 떨리는 것 같아도 되고 네 앞으로 좀 이쁘게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멀리 걸음해 주신 남희영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자면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서울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제와 종합 토론이 끝나면 장내에 여러분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물론 가질 텐데요. 근데 참 제가
제가 좀 아는데 여러분들 수줍음 많으시잖아요. 또 발언시키면 안 하실 테니까 사실 장내에 있더라도 유튜브 채널 이용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자 선생님께서 우선 김경주 선생님께서 발제를 한 25분, 20분에서 25분 정도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대기석으로 이동하셔서 PPT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김경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선주민과 이주민의 분절과 공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겠습니다. 제가 필드 연구한 지는 이제 5년 전에 했고요. 그리고 3년 전에 이제 박사 논문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요. 그동안 변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서 그런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의 출발은 이 언론 기사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다문화 아이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학교를 옮긴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게 2017년 후반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선정적으로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울 한복판에 그 초등학교 1학년의 학생 비율이 50%에서 80%까지 육박했다. 그래서 토종 학생들이 학교를 줄줄이 떠나고 있다. 이런 기사였는데 지금 다시 봐도 너무 이게 선정적인 기사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A라는 초등학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대동 초등학교를 말했던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유입하면서 선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이탈하는 현상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지난 30년이 넘도록 계속 증가를 해왔고요.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야 251만 명을 넘어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5%의 비율이고요. 이주민 밀집 지역 역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주민이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그리고 동화되고 또 이주민 밀집 지역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주로 이제 관심을 가져왔었는데요. 반면에 선주민들이 지역을 이탈하거나 왜 기피 하는지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 선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선주민과 이주민 간에는 어떻게 상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 두 집단 간의 경험에는 무관심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민자 사회 통합 연구가 주로 동화 이론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사회 통합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민자 이주 과정이라든가 사회 적응이라든가 정착에 주로 초점을 맞췄고요. 특히 이민자를 한국 사회에 어떻게 하면 동화시키고 편입시키는 문제에 주로 관심을 가져온 단선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민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언어와 문화적 특성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민자들을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시키려는 그런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주민만이 주류 사회에 적응하고 동화될까라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지메네즈라는 학자가 2017년에 관계 동화 이론을 소개를 합니다. 관계라는 거는 정기적인 접촉과 상호 조정을 통해서 서로 비슷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동화 역시 본질적으로는 낯선 존재들이
서로 친숙해지면서 비슷해지는 적응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으로 동화되고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서로 네, 양방향으로 이게 동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 대상에 초점을 맞췄던 지배적인 그 동화 이론에서 저는 선주민 대상으로의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는 선주민과 이주민이 접촉하는 지대이자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결정짓는지 사회 통합과 그런 갈등을 가늠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은 여전히 이게 이주민 밀집 지역이 뭐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과 거주지가 분리된 채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밀집 지역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주민 간이 상호 접촉하고 있고 서로 교차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관계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주민 밀집 지역에서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두 집단 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을 가진 지역을 좀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중국 동포 밀집 지역이랑 이주민 혼합 지역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요. 그래서 선주민들이 이주민 이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맥락을 통해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집단관계 양상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연구 대상은 이미 저희 이번 포럼의 주제이듯이 대림동과 정항동입니다. 대림동과 정항동은 선주민이 인구 감소를 하고 또 이주민의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주민의 구성이 바뀐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두 곳은 이주민이 유입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역 사회를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저렴한 주거지가 있고 또 일자리가 있는 곳을 찾는 신참 이민자, 그러니까 새롭게 유입한 이민자들에게는 좀 정착하기에 적합한 지역인데요.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 이제 구로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국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했던 주거 상업 단지였습니다. 근데 2000년대에 경공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많은 그 한국의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그렇게 정체기가 대림동에 있었는데 조선족 동포들이 이 지역 사회로 유입을 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그 발제 자료에 보시면 앞쪽은 이제 선주민 비율이고 뒤쪽은 이제 파란색은 이주민 비율인데요. 선주민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이민자 비율은 증가하는 그래프고 맨 위에는 전체 총 인구를 보여주는데요. 증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항동 지역은 공단이 있는 그 공업단지 그 배후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임금 문제를 겪고 있던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월의 안산에 있는 반월공단에 이어서 수도권에서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 지역으로 이제 부상한 곳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2005년을 기점으로 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여긴 좀 달라요. 그렇게 많이 선주민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지는 않고 2018년에 돼서야 인구가 줄어드는데 요거는 이민자 유입도 있지만 또 재개발이 되면서 이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를 했고요. 현장 조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대림동 2018년부터 9월부터 진행을 했고 정왕동 2019년 3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추가 조사까지 포함해서 약 1년 4개월 동안 필드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 글쓰기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보시면 이제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대림동과 정왕동 두 곳 다 개인과 단체를 구분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주민과 각각 이주민들을 나눠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25명을 인터뷰를 했고 요거를 다 녹취록으로 남겼고 그래서 이거 코드를 부여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이제 선주민들 위주로의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 대림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여기 대림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찍었던 건데 보시면 이 안에서 다 이제 거주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재는 상업지역으로 변모를 했고 또 대림 중앙시장에는 아시다시피 이중언어 간판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항상 보면 중국 동포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이 이렇게 눈에 띄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는지 좀 궁금하고요. 보시면 조선족이 이제 이민자 유입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자녀가 있는 중산층 가정이 지역을 재빠르게 이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중국 동포들을 좀 교육을 하는데 좀 열악하고 또 범죄 위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요. 그래서 동네의 어떤 질적 하락의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중산층 가정들은 굉장히 재빠르게 지역 사회를 떠났고 반면에 좀 집을 소유하고 있던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자들한테 임대를 두면서 소득을 창출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대림동 같은 경우는 노년층의 선주민 가정과 그리고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 젊은 층의 이민자 가정 이렇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주민 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은퇴한 좀 시간도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은퇴한 노년층들과 또 주변에 사무직 노동자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장시간 일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의 건설 노동자, 이민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중간계층, 빈곤계층에 대한 왜 중간계층이고 빈곤계층이냐라는 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서는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통계에 뭐 그걸 따와서 이게 분류한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는 대림동에 있는 선주민들은 중간 계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들은 좀 조선족 이민자들을 낮은 계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좀 그러니까 관계라고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어떤 계약이라든가 또 시장에서의 상거래라든가 이런 좀 이해관계에 따른 제한적인 접촉을 했고요. 또 가족 형태라든가 구성의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선주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노부부가 살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었고 핵가족으로 반면에 이민자들은 손자녀들 돌보기 위해서 그렇죠, 조부모들이 와서 같이 살고 있는 형태라든가 혹은 주위의 친척들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면서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이라든가 교육 방식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선주민들은 굉장히 좀 관리되고 좀 통제된 그런 양육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민자들은 그 반대편의 그 양육관 속에서 아이들을 양육을 했는데 그 연구했을 때도 그런 변화 조짐이 있었습니다. 이민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 특성을 보시면 그러니까 조선족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한민족이라는 동포라는 인식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중국인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중적인 위치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적인 위치성이 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근데 대림동의 선주민들은 중국 동포라기보다는 외국인, 한국말을 잘하는 중국인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동포 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굉장히 프리미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귀한 동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자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정체성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위통을 벗는다거나 담배 문화라든가 억양이라든가 그러니까 향신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 선주민들에게는 동화되지 않은 그런 행동 양식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배타적인 정서와 감정을 초래를 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시면 민간 단체와 주민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조직이나 단체들에서 이민자들을 배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들은 지역을 이탈을 했고, 또 노인층들은 노령화가 되면서 점점 조직들이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민자들은 이민자 간의 어떤 단체, 조직들을 굉장히 많이 형성을 했고, 우후죽순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지금 또 세력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방 행정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선주민과 이민자 집단들을 개별적으로 연계하면서 행정을 이렇게 했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개자 없이 굉장히 지역사회가 단절된 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단 관계에서 분절 관계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운데 관공서 그리고 유치원, 학교 요 정도 아이들이 있는 곳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반으로 쪼개져 있고 네트워크가, 그리고 거의 오른쪽 연두색이 이민자 집단인데 훨씬 더 큰 선주민들은 굉장히 작은 형태의 모습을 그려낸 그래프입니다. 이주민 호남 밀집 지역인데요. 보시면 이거는 이주민의 날인데 여러 나라 국가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찍었던 사진이었고, 보시면 이게 그렇게 잘 드러내진 않은데, 그러니까 여기도 조선 동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외 지역, 아시아권 지역들이 있다라는 이제 간판들을 좀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또 보면 이게 학교 주인데 굉장히 깨끗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이제 대림동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지? 이런 의문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게 굉장히 빈곤층의 상징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우편물이에요. 보통 이 3, 4층 건물에 8가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보면 거의 20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불법 쪼개기라고 해서 이 안에 1인이든 2인이든 들어가서 살게끔 이 구조 자체를 바꾼 건데, 그래서 이걸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이주민 호남 밀집지역 정황동 역시 다양한 출신국의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여기는 이제 제가 빈곤계층이라고 이제 봤는데, 보면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긴 합니다. 그 스토리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길어져서,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살았던 그 지역의 선주민들은 이미 지역을 이탈하고 없었고요. 여기는 외지인들, 그러니까 이 정황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망하면 오는 곳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동일한 이름으로 이주민 밀집 지역이 된 건데요. 그래서 외지인들이 많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민자들이 들어와도 동네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빈곤층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동네에 충성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는 좀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선주민 이제 계층 차원으로 보면요, 너무 빈곤한 지역이기
지역이기 때문에 낮은 계층의 선주민들은 이주민을 좀 비슷한 계층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직장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접촉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일자리 역시 좀 비슷한 일을 했고 또 중첩되어 있었고 또 비슷한 소득을 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비슷했다. 그리고 반면에 조성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에 선주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돌봄에 좀 문제를 많이 겪고 있었어요. 오히려 선주민 가정들은. 반면에 이민자 가정들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또 조부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부모의 돌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국 사회에 동화되면서도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민자 특성을 보시면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도 조선 동포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개국이라는 출신의 내부적인 그런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머물러 있는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주말만 되면 외국인 방범 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의 존재를 가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체류 자격의 조선족이라든가 결혼 이민자들이 경제 활동으로 소득을 향상하면서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 이들이 좀 완충 역할을 한 게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또 이제 지역 사회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 조직이라든가 민간 단체들이 많았었는데 여기서는 배제하지 않았어요.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하고 말고의 그런 선택지가 없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이들은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러면서 이 단체 조직과 단체들이 이민자와 또 선주민 간의 사회적인 접촉의 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학교 중심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방행정조직 역시 이들을 개별적으로 연결하기보다는 같이 포용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주민의 계층, 이민자의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 세 가지의 조합이 공생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래프가 거의 선주민과 이민자의 이 네트워크가 거의 일치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분석 괜찮습니다. 네. 분석 결과 좀 말씀드리면 지역 계층에 따른 집단의 인식에서는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계층으로 인식을 했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접촉을 했다. 그래서 문화적 거리감이 컸고 이 동화되지 않은 그 조선족 동포들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우월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선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반면에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계층으로 인식을 했고 또 보편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한국 선주민들 같은 경우에 인종적인 특권이라든가 내가 가진 권력을 가진 행위자로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주민들의 경제력이 향상이 되니까 어떤 전통적인 위계의식 이런 것들이 성립되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 이민자 특성에 따른 집단 관계를 보시면 대림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동포라는 것과 중국인이라는 이 이중적인 위치성이 굉장히 이제 선주민들한테는 이제 외국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다. 그래서 문화적인 이질감과 배타성이 집단 관계에서 굉장히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는 상황이었고요.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양한 출신 국가가
다양한 출신 국가의 이민자들의 존재가 좀 문화적 이질감을 상쇄시킨 측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어떤 특정 문화가 또 우세하게 이렇게 지배적으로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조금 상쇄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이 되고자 하는 결혼 이민자의 이 존재가 굉장히 완충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사회 조직 및 네트워크를 보시면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조선족 이민자들을 배제 분리하면서 조직이 쇠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교량형 어떤 이어주는 매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접촉점이 없이 단절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정왕동은 그러니까 지역의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이주민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흡수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빈곤하기 때문에 이 빈곤 문제라는 당면 과제를 좀 해결하고자 지역에서 그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연대하면서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네, 연구의 함의는 짧게 말씀드리면 그 이민자 밀집적은 굉장히 뭐 개토화 된다라거나 주변화 된다라는 좀 지배적인 담론이 많은데 이제 정왕동 사례를 통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뭐 이민자가 들어오면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화 이해해야 된다. 이런 담론들이 많았다고 하면 좀 그동안 이게 좀 종족성에 가려진 좀 사회 계층이 어떻게 이렇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사점은 제가 시간이 된다 그러면 추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발제를 해주신 김경주 박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 서울 대림동과 시흥 정왕동에 관한 비교 연구가 있다는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를 우리 박민정 센터장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굉장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도 대림동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연구를 왜 몰랐을까? 이런 연구의 존재를 왜 그동안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몇 날 며칠 동안 리스라든지 이런 논문을 검색하는 이 홈페이지에서 정말 열심히 검색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제목을 보니까 그 논문의 내용을 찾아서 보니까 대림동과 정왕동을 명시하지는 않으셨고요. A 지역, B 지역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던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김경주 박사님께서 굉장히 짧고 굵게 발표를 해주셨는데 관련하여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지역사회 선주민과 이주민의 분절과 공생이라는 논문을 찾아서 한번 열람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흥 정왕동이 중국 동포가 많이 밀집해서 산다는 얘기는 저도 전해 들었는데 한 번도 이제 실감 있게 실체 있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6월 달에 아리셀 참사에서 중국 동포들의 희생이 굉장히 집중됐는데 그 동포들의 출신이 대부분이 시흥 정왕동이더라고요. 네네. 시흥 정왕동과 안산 원곡동에 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의성 있고 또 중요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 연구가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산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첫 번째 토론자는 토론자 순서를 특별히 정하진 않았고 PPT를 사용하시는 분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을 저희가 뒤쪽으로 좀 배치를 했습니다. 먼저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 연구위원님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민정책연구원 박민정입니다. 저는 지역사회 통합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김경주 박사님 발표하신 거를 좀 압축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야 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 PPT 자료 중에 상당 부분은 작년 말에 다 같이 포럼을 왜 지속해야 되느냐에 이미 한번 발표를 드렸는데 그 같은 PT를 가지고 김경주 박사님 연구와 좀 연계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오늘은 중심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법무부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상 사실은 동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보다는 4차 기본 계획에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영역별로 경제 영역에서도 뭐 일부 들어가 있고 통합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협력 인프라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동포에 대한 관점들을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된 기본 배경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동포청이 생기면서 좀 이런 개념들이 물론 동포청은 국 외에 있는 동포들을 주로 집중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내 동포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들을 살짝만 보시고 사실 뒷부분에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갖고 살짝만 말씀드리면요. 지역 중심의 이민통합 인프라 강화 부분에서 지금 우리 그 다같이 포럼과 같은 외국인 주민 지역 협의체 운영을 좀 내실화한다거나 마을 공동체와 연계한 외국인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 정책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적 유대 기반의 공생 성장이라고 해서 그 동포에 대한 역사에 기반을 하여 체류 제도를 좀 개선하는 기존의 동포에 대해서 해주고 있는 것은 거의 체류 자격에 대한 포용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서 동포의 취업활동 범위를 완화하고 특히 돌봄 인력 관련된 부분들은 이야기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다음 다같이 포럼 주제로도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포사회 적응 및 국민 유대감 증진 이 부분은 사실 지금 9월 26일 날 신이민정책 방향성이 발표됐잖아요. 거기에도 동포 체류지원센터를 좀 현실화하겠다. 지금까지는 거의 현판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차세대 동포 육성. 그래서 동포에 대한 부분 중에 청년 동포에 대한 비자 트랙도 신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관련 정책들이나 특히 동포 중 유학생 이나 그 영주 신청 시 그 동포들의 취업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민자가 바라는 그런 사회통합이라는 거는 어떤 건지를 생각해 보면서 김경주 박사님 발표랑 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한 2년 전에 사회통합 지표 지수 측정 개발 연구에서 동포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체감할 때가 언제냐? 굉장히 슬프게도 한국 말고는 세금입니다. 세금. 참 그렇죠. 세금 낼 때 생각을 한다 하고 한국에 살 때 느끼는 책임과 의무감 역시 세금.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 조금 나와 있고 그래서 언제 납세를 할 때거나 공공 질서를 준수할 때거나 혹은 아주 간혹 투표를 할 때거나 직장에서 성과를 얻을 때거나 이럴 때 책임과 의무감을 좀 느낀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요. 반대로 대한민국 정부나 내국인이 제공하기를 바라는 환경은 무엇이냐 할 때 가장 큰 부분이 일자리였고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많이 강조하기는 하지만 늘 우리는 이민자들 특히 외국인들한테 그들이 우리한테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책임감과 의무감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외국인들한테 당연히 해야만 하는 우리의 의무나 책임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김경주 박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사실 이런 그 상호 간의 소통이란 건 사실 이게 그 한국에서 외국인들한테 해야 될 부분들, 외국인들이 한국에 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그 정책 입안자 그리고 이주민 선주민 간의 상호소통, 대화, 통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 커뮤니티 관련해서는 당연히 그에 대한 구성 요소로서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 그리고 공동의 유대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김경주 박사님 발표하신 그 부분도 사실 조금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지역의 비교였는데요. 예를 들면 대림동과 정왕동 모두 물리적 공간은 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되 사실 구성 요소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대림동은 주요 업종이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이 좀 많았고 정왕동은 그 공단이라는 공동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일하는 노동자 그룹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그런 것들도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얼마나 공유하느냐 같은 것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연결망 부분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영업이라는 성격과 그 공단이라는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고 공동의 유대라는 것들은 사실 상당히 이게 좀 여기 나와 있듯이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지금 그 연구에서 많이 측정되지 않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통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재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그 EU에서 통합이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온 건데요. 통합은 모든 이주민과 선주민의 역동적이고 양방향적 상호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할 때 보시다시피 가장 기본적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들, 제가 아까 4차 기본계획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은 정부 차원의 정책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지 지역 차원에서 통합 관점에서는 복지나 서비스, 교육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정책 기반을 할 뿐이지 사실 이런 소통이라던가 지역 차원에서의 공간의 공유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가 다 같이 포럼이라는 좋은 그 정책 통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안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같이 나누고 그리고 공간을 공유할 것인가 같은 것들을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이민자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지역 내의 소속감을 강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소속감을 측정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 측정한 건 제가 이따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속감 같은 것들은 국가 소속감은 또 다른 차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검토하면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포에 대해서 의 국민 인식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사실 통합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데요. 특히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이 각각의 유형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능하겠냐 하는 보통 말씀 많이 하고 있는 사회학적으로 보가더스 척도 한 건데요. 어떠한 관계도 받아들일 수 없음의 비율이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특히 CIS 국가, 고려인 동포와 비교할 때도 한 2배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주민과 이주민과의 관계 개선을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시간에 김경주 박사님 발표를 근거로 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앞에서도 박동찬 선생님이 한번 말씀은 하셨지만 밀집도라는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서울시의 영등포구 대림이동과 구로 이동의 특징입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갈 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2019년에는 규모가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요거는 서울시에서 주신 생활인구 분석인데 2017년부터 19년까지 늘어난 거는 오케이인데 2019년과 20년 사이를 보시면 그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5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고 5년 사이에 17년과 22년을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빠르게 늘어나는 걸까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풀면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건데요. 한 가지 가설은 그 코로나라는 위기를 거치면서 좀 더 응집했을까 하는 것도 하나의 가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생활 인프라 같은 것들이 이 지역 아니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혹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특정 지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김경주 박사님 그 연구와 우리가 좀 연결시켜서 그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행안부 발표인데 23년에 보통 전년도 거를 23년 11월에 전년도 거를 발표를 하고 올해도 이제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작년 거 중심으로 봤을 때 외국 국적 동포의 규모 자체가 높은 시군구를 보시면 영등포, 구로, 금천이 3위, 5위, 7위입니다. 시흥은 그 위에 여기 보시면 여기 2위. 시흥이 있죠. 외국 국적 동포의 비율 상위를 보시면 영등포, 금천, 구로가 굉장히 높습니다. 1, 2, 3위 있고요. 시흥 같은 경우는 여기 10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관점 중에 하나가 통합을 논의할 때 그렇다면 저희가 이 규모 자체보다도 비율이 좀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보다도 비율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무섭다? 공포감? 이런 것도 느끼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의 동포 비율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서울시는 동포 관련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 보면 제가 경기, 서울, 대전을 비교를 해놨는데요. 대상별 정책의 과제수와 외국인 인구 대비 비율입니다. 보시면 외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경기도는 무려 9개의 과제를 하고 있고, 그 비율을 보면 과제수 대비 비율은 5.1%인데 외국인 인구 대비 비율은 21%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대비 비율이 23%나 되는데 과제는 1개. 이것도 어떤 사업이냐면 자율방범대였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전전년 거거든요. 그런 것들. 대전 같은 경우는 동포가 거의 없고 여기는 유학생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동포에 대한 정책이 없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다같이 포럼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이게 서울시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시사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 토론 다같이 포럼이라는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차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정책에 원하는 것들을 입안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도 사실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속감 같은 것들을 보면 서울시가 상당히 이민자의 소속감이 낮은 지역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저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른 지역과 비교하거나 전국과 비교했을 때 귀화자나 영주자 같은 경우는 국가 소속감이 거의 3.9, 3.97 막 이렇게 나오고 지역사회가 3.81, 3.98 이렇게 나오는데 반해서 서울시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 즉 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이 3.88점 정도, 지역사회 3.56점 정도,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이 3.52점 정도 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고 특히 국가보다 지역사회 소속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보통 해외 조사를 보면 국가보다도 지역사회 소속감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사하는 바, 우리 지역에 대한 소속감을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느냐 같은 것들이 사실은 통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지역 중심의 이민자의 통합이 되려면 이게 바로 그 김경주 박사님 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조금 더 많은 변수를 넣은 그림이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 행정연구원의 정동재 박사님이 그린 그림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 인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포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관심이라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시민권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것들 안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충족시켜 주어야 사실 이런 통합이란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나 여기 지역사회에 대한 통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같은 시민권으로 이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같이 해야만 이것이 가능할까 같은 것들이 앞으로 그 박동찬 선생님이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연구들이 나와서 우리가 통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민종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발제를 방불케 하는 정말 알찬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서울시와 경기도와 또 대전시의 이제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비교하는 표가 나름 좀 흥미있었습니다. 저희 다같이 포럼 제4차 토론회가 서울시 예산을 받고 진행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를 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동포 관련 정책이 좀 많이 부재하다는 거는 정말 팩트로 지금 박민정 박사님께서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네네. 우리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의 박승련 팀장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경기도 서울시에서 많이 좀 따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서울시청에 우리 이영매 주무관님도 계신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들 우리 시청에 좀 부지런히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토론을 청해 듣겠는데요. 다음으로 토론해 주실 분은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신 곽재석 원장님이십니다. 제가 이분께는 정확히 10분을 드릴 겁니다. 이분 왜냐하면 이분은 법무부 외국국적 동포 과장도 역임하셨고요. 지금도 상강포럼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주동포 정책연구원 같은 기관을 통해서 대림동 현장에 굉장히 깊숙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분을 드리면 알아서 15분을 해주실 겁니다. 시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곽재석 원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에 우리 발제해 주신 우리 김경주 박사님 발제에 대해서 토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넘겨야 되나요? 이주민들의 사회 통합을 주로 얘기할 때 우리 김경주 박사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왔으니 한국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 또 한국 사람들과 부지런히 접촉을 해서 한국 사회, 지역 사회에 동화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시밀레이션 티오리의 기본적인 전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김경주 박사님의 논문을 읽고 난 다음에 참 이건 평소 때 내가 생각하던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시구나라고 참 동감을 했던 것이 바로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동포들이 한국의 대림동에 모여든 것, 한국에 온 것, 정왕동에 살고 있는 것, 이거 한국 문화 배우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살고 있는 것 배우기 위해서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중국 동포들이 100년 전에 우리 한반도에 사시다가 간도로 이주하실 때 중국 문화 너무 좋아서 이주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러면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계층의 문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 뭐 이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 김경주 박사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이 연구를 진행한 것 같아서 굉장히 참신하고 창의적이고 굉장히 동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발제는 이주민 밀집 지역의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관계를 두 지역의 경제적 특성과 주민의 계층 이거 왜 이렇게 찡찡거리지? 다른 사람 할 땐 괜찮더니만 내 할 때는 왜 이렇게 계층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 네. 네. 여러모로 예민이네요. 예. 그래서 대림동과 정왕동을 두 개를 비교를 하셨는데요. 대림동은 주거 상업 단지, 그리고 정왕동은 주거 상업 대림동은 주거 상업 단지고, 그 다음에 중간계층이고 이거 바뀌었구만요. 그 다음에 정왕동은 공업 단지 배후지고 빈곤 취약계층이다. 뭐 이렇게 두 번째 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포가 유입이 되면서 동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해서 선주민이 지역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이주민의 유입이 있으나 니나 내나 똑같이 이 지역에서 공단 지역이니까 같이 공단에서 근로해야 되는 근로자로서 뭐 같은 계층, 같은 경제적으로 같은 계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친밀성이 아무래도 대림동보다는 조금 올라가지 않았나. 뭐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빈곤하기 때문에 선주민이 이탈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동포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소득을 창출을 기대하는 노년층 선주민이 있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계층이 선주민이죠. 임대소득으로 벌어먹고 사는 계층이니까. 그 대신에 젊은 이민층들이 들어와서 젊은 이민층들은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서 근로자로서 일해야 약간 빈곤한 계층이죠. 그런 계층의 뚜렷한 대조가 있다. 그런 것이고,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선주민과 이주민 간의 계층적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오히려 이주민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 동포라는 이러한 종족성보다는 사회 계층의 문제로 정책적으로 접근하자 하는 것이 논문의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동감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거 쭉 살펴보면서 저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럴까라는 또 이견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견은 대림동 선주민이 지역 이탈과 관련해서 이 발제자께서는 이주민의 유입이 지역 거주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면서 앞에처럼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주민의 유입이 동포들이 유입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동포들이 들어오니까 이 지역이 질적으로 하락돼서 이 지역에서 우리 애들 더 이상 교육 못 시키겠네 해서 대동초등학교에서 애들 데리고 딴 지역으로 갔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꼭 그럴까?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지역의 거주 비용이 상승됐다. 월세가 15년 전 20년보다 이 지역이 월세가 굉장히 2배, 3배 올라가 그랬습니다. 상업지역 이 가게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권리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공짜로 들어가서 그냥 장사를 했죠. 텅 빈 가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1억씩 해가지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질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지역의 거주 비용이라든지 생활 비용이 상승했다. 그러면서 지역 계층이 지역에 여기에 대림동 지역에 모여 살던 선주민 하층계역이 뭐 조그만 월세 지하에 여기 참 벌집처럼 모여 살던 주민들이 오히려
이 지역을 더 이상 생활 비용이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이 이주민들 중국 동포들이 들어오면서 질적으로 하락이 따르는 것에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 제가 이 지역에 20년 동안 있어 봤지만은 대림동 지역에 20년 지역 이 지역에 이쪽 뒷골목으로 가면은 깜깜했습니다. 예. 사람들 저녁 때 잘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라고 저는 동의하지 못할 수 없다. 질적으로 대림동 지역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하는 지역으로 저는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보시면은 2011년도와 2020년도 밑에 표에 보시면은 대림 1동, 대림 2동, 대림 3동의 사업체 개수가 나옵니다. 사업체 개수와 사업체 밀도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2011년도 한 10년 전, 13년 전에도 대림동에 있었던 그 사업체 개수하고 2020년도 보면 굉장히 대림 위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더블 2배로 사업체 개수가 많아졌다. 중국 동포들이 우리 운영하는 사업체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에 대림 위동 같은 경우에 혹은 삼동 같은 경우에 사업체 2,092개, 대림 3동 같은 경우에는 3,423개. 대부분의 80~90%가 우리 중국 동포들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동포들로 인해서 대림동이 오히려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승을 했다, 업그레이드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반면으로 대림동 선주민과 동포 간의 제한적인 접촉의 원인이 그럼 저는 뭘까? 발제자께서는 은퇴한 노년층, 사무직 노동자 중심의 대림동 중간계층 선주민이 서비스직 건설 노동자 주류의 조선족 이민자를 나정된 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 저는 거기에도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2018년도와 2024년도의 통계를 보면은 대림 1동, 대림 2동, 대림 3동에 있어서 노령 60여 세 이상의 고령 선주민입니다. 선주민, 동포들이 아니고 선주민들이 대림 1동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는 1,723명이었다가 지금 2024년도 올해는 3,500명 더블로 증가했습니다. 노령자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 다음에 대림 2동 같은 경우에도 더 많아졌고요. 대림 3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더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령층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22년도와 2007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오히려 노령층들이 들어오면서 빈곤한 노령층들이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좀 안 되지? 네. 기초연금 수급자도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 65세 이상으로서 연금을 받는 노인들 수도 2015년도 이거 통계가 2008년도께 없었어요. 2015년도 했습니다. 2015년도밖에 없더라고요. 가장 최근 오래된 것이 2015년도에 선주민 한국인 주민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의 수급자 수가 영동포구 이건 대림 동순으로는 데이터가 없어서 영동포만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동포 전체로 봤을 때 수급자 수가 2015년도에 22,729명이었다가 2023년도에는 31,183명으로 기초연금에 의지하는 선주민 노인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과연 연구자께서 하신 것하고 조금 다른 통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동 지역 선주민과 동포 유주민 간의 낮은 친화성은 동포들이 못 살고 그래서 에휴 저것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네 해서 낮은 친화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동포 이주민들이 급성장하고 돈을 벌고 순식간에 여기 이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바라본 이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시샘, 반발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동포 이주민의 경제적 성공이 지역사회의 발전과 통합에 오히려 이바지하고 선주민의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그 선주민과 이주민이 뭐 문화적으로 같이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대림동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시흥시 정왕동에서 기여하고 있는 우리 동포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역량과 인적 자원이 지역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통합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서 그들의 발전과 성공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발전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지역 사회에 이끌어들이는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지역사회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곽재석 원장님 고맙습니다. 아유, 시간을 간만에 이렇게 엄수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토론회 사회를 보면서 또 새로운 기술을 하나 터득한 것 같습니다. 노래방 음향 시스템 조작 기술이라고 예, 여러분 초반에 우리 마이크 송출이 좀 고르지 못한 점 깊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앞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 토론자 발제자들이 손에 잡은 마이크는 회의용 마이크가 아니고요. 노래방에서 사용되는 금형 마이크입니다. 이런 신박한 경험은 여러분 다 같이 포럼 말고는 어디 가서 경험해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마지막 토론자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토론자 남희영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PPT 사용을 하지 않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발제자 토론자 모두 앞쪽으로 착석해 주시면 저희 마지막 토론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시인시 다문화 외국인 협의체 시사오 대표 남희영입니다. 네, 시사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시흥에서 사는 우리들 그거 우리가 시사오라고 협의체가 이름을 줬어요. 네, 시흥시에서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의 발표따르면 시흥시 외국인 주민수가 6만 8,482명이라고 있고 전국에서 3번으로 외국인 주민이 많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외국인 주민들 중에 중국 동포가 제일 많고 63%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포들은 거의 정원본도 정원 1동에서 살아요. 그래서 정원 1동에서 왜 이렇게 많이 살까? 지금 우리가 고민했는데 정원 1동에 정원 시장도 있고 그 시장에서 거의 중국 음식들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거기 판매도 많이 하니까 동포들 쉽게 거기 고향 음식도 구매할 수 있다고. 그리고 정원동에 우리 그 고익부 이 센터들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는 것 같이 제가 대림동은 한 번도 안 왔어요. 지금 오늘 처음 오니까 대림동에 있는 사람 잘 모르니까. 근데 정원동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제가 지금 시흥시 정원에서 20년 살고 있으니까 거기 있는 중국 동포들은 거의 가족끼리 사는 같이 느낌이 들어요. 그 애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장이 많이 있으니까 공장들에서 근로자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거의 아이들을 같이 그리고 정원동 우리 시흥시에서 그 동포들하고 외국인들 위해서 뭐 여러 가지고 고익 학교 지금 수업을 지금 많이 프로그램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그 프로그램 하는 장소가 거의 정원동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센터, 외국인 복지센터 뭐 그런 센터들 거의 정원동만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원동 많이 모여 있으니까 중국인 동포들은 정원동에서 많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제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1년마다 뭐 축구들 대회, 축구했든지 중국 동포들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우들을 많이 하니까 그거 다 정원동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원동에서 제일 많이 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그 시사오 주민협의체는 올해 지금 5주년 됐습니다. 그래, 우리 시사오 협의체 의원님들은 다 시흥에서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9개의 나라 대표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다 정원동에서 거의 많이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해는 같이 정원동은 너무 깨끗하게 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사오도 우리 안에 또 자원봉사 단체들 지금 우리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 자원봉사 단체들도 있고 중국, 베트남, 몽골 이렇게 나라 자원봉사 단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들은 한 달 두 번, 세 번 정도 거의 정원동 가서 활동하고 그 쓰레기 같은 거 치우고 아니면 전단지 맨날 뭐 여기 정원동에서 외국인 사라니까 이렇게 더럽다 뭐 그런 얘기 옛날부터 많이 들어서지 우리가 우리 때문 아니고 또 다른 때문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렇게 하고서 자원봉사 우리 자원봉사들을 열심히 지금 전단지 돌리고 우리 시민들이 다 쓰레기를 좀 여기다 버리지 말고 이렇게 치워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지 아까 또 정원동 깨끗한다고 하니까 아 우리 또 하고 있는 의미가 좀 있구나 지금 느낌이 들어서 좀 뿌듯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원동 시와서 시흥시에서 살고 있을 때 언제나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외국인이라고 아니고 한국인 똑같이 시비들로 지금 생각하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서 왠지 지금 시기시에서 외국인 아니고 똑같이 한국인하고 시민으로라고 느끼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멀리 시흥시에서 오셔서 이 시사우라는 단체 이름은 저도 여러 번 이제 들어봤는데요. 시흥에 사는 우리들 정말 9개 나라로 구성이 되었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시흥과 서울 대림동의 어떤 차이도 있겠습니다. 시흥에는 국적 구성이 좀 다양하다면 대림동은 약간 중국에 좀 편중돼 있는 그러한 특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델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대림동에 있어서도 그리고 중국 동포 단체들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뭔가 분명한 참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제와 토론자 세 분의 토론을 차례대로 청해 들었는데요. 앞서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오늘 토론회는 지금 서울 외국인 주민센터 주민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발제자 선생님께서 세 분의 토론자의 어떤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발제에 대한 그 토론은 역으로 네,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남영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그 시사우는 제가 그때 현지 조사했을 때는 없었어요. 그게 현지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네, 생긴 단체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조직들이 이렇게 생겨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욕구들이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아마도 시사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요. 근데 여기에는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만 있는 것이죠. 아, 네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한국인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아서 근데 또 이들 이게 외국인 주민 또 다문화 주민들만의 또 어떤 이렇게 협의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코테이션을 따셨어요. 언제나 주민은 한국 사람이고 이주민은 지역사회에서 외부인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주민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 얘기에서 그 당시도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재도 예, 요런 이제 말씀들을 한다는 걸 보고 아, 그런 제가 연구했던 현장이랑 이게 많이 계속 지속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그 여기가 이제 여러 나라 국가가 있다 보니까 제가 현장 연구할 때도 어떤 이렇게 위계적인 건 있었어요. 국가 간에. 예, 아까 그 중국 동포들이 65%라고 하셨나요? 그때도 이게 압도적으로 5%가 넘게 있기 때문에 중국 동포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베트남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뭐 서남아시아라든가 요런 간에 그러니까 국가 간의 어떤 위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갈등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뭐 사례가 있거나 그리고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또 그런 거 긴장과 갈등을 극복해 나갔는지 요런 사례들 좀 설명해 주시면 네, 재미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박민정 박사님 네네. 두 번째로 곽재선 원장님 발표하신 내용에서 네,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예, 부분들이 있었어요. 발제 들으면서. 이게 제가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 약간 그러니까 이주민이 좀 역으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말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이주민 유입해서 지역 거주 비용이 상승을 했는데 제가 연구할 때만 해도 그랬었어요. 집값이 굉장히 상승한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곽재선 원장님께서는 선주민이 지역을 이탈한 게 이런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하층에 있는 선주민들이 이탈을 초래했을 것이다. 라고 이게 보셨는데 저는 이제 그 의미가 이제 그 이후에 이거는 그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크게 반응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중산층 그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주민의 중산층의 가정들은 이미 겁을 먹고 이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민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육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중국 동포에 대한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막 이슈화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로 겁을 먹고 이미 그들은 이제 이탈을 이미 했던 상황이었고 지역에 남아 있는 이제 선주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년층이 많았는데 그 노년층에서도 맞아요. 지적하셨듯이 좀 빈곤층 노년층도 있고 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좀 진짜 중간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년층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민자가 들어오면서 득을 본 건 오히려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 노년층의 선주민들이었어요. 계속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임대소득은 계속 창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또 이제 통계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많은 부분의 이 통계가 이게 거의 그러니까 당시와 또 현재를 이게 비교하셔서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 노년층에 대한 이 비율이 이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조선 그 귀한 동포 분들의 상당 부분 이 비율이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추가 설명을 드리고요. 또 박민정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는 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 주셨어요. 동포 비율 이렇게 언급을 하셨었는데, 네, 동포 비율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동포 비율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가, 그거에 대한 좀 저희가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보니까 상당히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정말 동법은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요걸 이제 통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국 국적 동포로 했던 그 사업 그런 과제들이 그러니까 자유방범대 이게 과제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 관점, 요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대로 자유방범대. 그리고 저희 전남에서도 그 영암군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이게 조선업 산업 단지가 있는 곳인데요. 비율이 15%를 넘었거든요. 외국인 비율이. 근데 거기서도 활동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자유방범대가 꾸려져서 이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군수님 그리고 지역사회 주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자유방범대 활동 같이 하시면서 선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게 여전히 그런 사업들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건인데 어떤 과제인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분의 토론자의 토론에 대한 코멘트도 지금 들어봤습니다. 그 곽재석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나중에 꼭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또 김경주 박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게 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저도 약간 그런 추론은 있거든요. 이게 한국 국적으로 귀화한 동포들이 주축이지 않을까라는. 포함이 안 됐어요. 주민등록에 귀화 인구가 포함 들어가. 거기에는 외국인 그거는 빠져 있는 거로 돼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은 65세 이상의 그 인구에서 주민등록 인구에 외국인 등록자가 들어가 있는지 안 있는지는 저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외국인 주민은 빠져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포함을 해서 주민등록 인구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네. 외국인 등록자 포함해서? 아니다. 외국인만. 네, 연령대별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대림동도 고령화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국가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통계상으로 그러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한 2020년도 10월 전까지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통계 저도 좀 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외국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지역에 중국 동포 노령 인구도 유입되었다는 건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 전체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면서 대림동 지역의 이쪽 지역에 뭐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선주민 노령 인구도 상당히 유입이 되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통계적으로 저는 발견되지 않았나 했는데, 이것이 외국인 등록 인구, 제가 통계로 본 거는 주민등록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국인 등록한 것까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살다가 이혼을 하면은 이혼 이유 중에 가장 상위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혼한 사람들 대체 다 이유 보면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고 대반의 이유리 전부 다 돈 때문입니다. 돈 못 벌어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주민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을 뭐 우리 동포들의 문화 문제라든지 혹은 뭐 어떠한 뭐 우리 그런 걸로 보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의 경제적 어떠한 우세성, 상향적인 업그레이드, 이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우리 선주민들이 약간의 뭐 반발성 뭐 그런 것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관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네, 데이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사실 저도 대림동을 이제 필드워크한 경험이 있는데, 예전에 그 기초생활수급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동포의 구술생활사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명절이 되면, 뭐 물론 이제 수급비도 들어오지만 명절이 되면 뭐 주민센터 같은 데서 쌀이라든가 아니면 뭐 명절 선물 같은 걸 배급해 주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림동은 콩고물도 없다. 다른 동네에 가면 제법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는데, 이 동네에는 이 한국에 들어온 귀화동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 챙겨주려면 너무 정신이 없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얘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네, 이렇게 발제자와 토론자의 토론과 코멘트까지도 다 들어봤고요. 지금 이 시간은요, 저희가 플로어에서 질의응답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요. 네, 마이크 준비되어 있죠? 네. 현장에서 저희가 질문을 즉석에서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이럴 줄 알고 질문이 안 나올 줄 알고 유튜브에 지금 질문이 한 2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부터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장에도 저희 한 40명 정도가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도 34명이 지금 접속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대림동에서도 정왕동의 결혼 이민자처럼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방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래도 박사님께 부탁드리는 게. 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요. 네, 제가 여기 연구했을 때 대림동에도 결혼 이민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를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결혼 이민자라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족 출신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족 출신의 결혼 이민자들 나름대로 또 지역 사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쵸,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여서 센터, 주민센터, 요즘 바뀌었죠. 복지센터, 주민 뭐라고 하죠? 그 센터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청소를 한다거나
요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녀들의 뭐 봉사활동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 또 한족의 결혼 이민자들과 또 중국 동포에서의 어떤 그 안에서의 그 통합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종족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대림동에서는 결혼 이민자들이 그렇게,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활동들이 발휘되지 않고 발현되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여기 발표는 안 했지만. 그리고 이제 정왕동 같은 경우에도 결혼 이민자들과 또 선주민의 이제 자녀가 있는 그런 학부모들 간에 이제 교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결혼 이민자들 역시 처음에는 정왕 1동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점점 소득이 향상되면서 이동을 해요. 정왕 2동, 정왕 3동. 근데 2동, 3동으로 갈수록 거기가 재개발돼서 새로운 단지들이 이제 생겨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왕 1동은 정거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소득이 향상이 되면 이렇게 거쳐가는 정거장 역할을 했었던 그런, 네,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의 선주민들과 지역사회에서 좀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 그 열망들이 이게 좀 발현이 됐던 거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 현장에 계시는 또 대림동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중간에 끼어서 조금 그렇지만 저도 조금 보완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잠깐 마이크를 좀 잡았는데요. 저는 고민이 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시흥에 작년에 사실은 시흥에 저 시사후에 포럼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그때 발표도 하고 좌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예를 들면 시사후 자체는 이제 외국인들의 모임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국적자들의 모임이기는 합니다만 그 포럼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일단 국장님이 오셨고요. 그 시흥시에 그리고 또 경찰관님들 그리고 주민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뭐 지역에 계시는 다양한 이제 센터분들 다 참여를 같이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포럼 하는데 담당 공무원 한 분 오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 이제 다양한 선주민들도 같이 참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겠으나 지금 현재 그 분위기가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시흥시의 시 자체의 정책들을 보면 사실 동포뿐만 아니라 이 뭐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주민 자녀들에 대한 보육료 지원 거의 최초가 안산 시흥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쪽 지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예를 들면 지금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주민증 만들어주는 것들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식의 시흥시의 정책 자체가 굉장히 이주민에게 포용적인 정책을 구현을 하다 보니 선주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마이크 한 번 더 안 올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일단 경제적 기여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경제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 사례 연구들을 보면 1세대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여도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주민이 거주하면 인프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긴 하지만 2세대부터는 사실 플러스 되는 그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선발 이민 국가에서 많이 있는 편이고 사실 우리나라는 작년엔가 KDI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이주민 유입이 경제적으로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다.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세대 연구를 안 하셔서 그렇지 않나. 왜냐면 우리는 지금 1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즌이고 앞으로는 2세대, 3세대가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적 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두 분이 계속 경제적인 얘기도 살짝 해주셔서 사실 그거는 좀 지켜보고 우리가 지역별 연구가 좀 더 상세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흥은 사실 공단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공단 지역 안에서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방법, 선주민과 이주민이 살아가는 방법과 이 대림동이라는 그 여기 서남권에서의 지역 정체성은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 사실 저는 대림동의 역할 중에 하나가 대림동뿐만 아니라 여기 서남권의 역할 중 하나가 가리봉동 같은 곳들은 사실 갓 들어온 동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잖아요. 어딘가 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민자들이 유입했을 때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주는 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만약에 서남권이라면 이 지역의 그 정체성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지역에서 이주민들이 이 지역에 가지는 역할이나 이 지역에서 해내고 있는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시군구별 분포나 규모를 이야기할 때 시군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국토연구원의 그 데이터 센터 분들을 만났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모든 국토를 이렇게 네모 박스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동별로 분석하면 이주민의 비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군구별 분포보다도 그 지역의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분포에 얼마나 밀집성이 있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한 밀집도의 분석과 그 안에서의 사회통합 분석은 또 별도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 우리가 앞으로는 논의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간단하게만 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좀 보충하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어, 글쎄요. 이제 우리 이 박민정 연구원님께서 말씀 이주민의 경제적 플러스가 경제적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뭐 한국 뭐 어느 연구원에 국책연구원에서 얘기했다는데 이주민이 들어오는 것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주민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이주민 사회로 나가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주민의 경제적 효과가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국 이민 사회인 미국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이다. 어떤 자료와 데이터를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다를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은 우리 대한민국 성장에 있어서 앞으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이제 노령자 영동포 대림동 노령자 같은 경우에서는 제 발표 자료에 그 맨 마지막 페이지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은 외국인은 못 받는 거거든요. 예,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5년도와 2023년도 표를 보면 물론 대림동은 아니지만은 영동포구에 있어서 노인 수가 15,000명이 더 몇 명입니까? 15,000명이 더 증가하고 있는 건 이 표에는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영동포구 쪽으로 노인 인구가 우리 선주민 노인 인구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그들의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뭐 크게 틀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왕동과 대림동에 있어서의 우리 동포의 통합의 문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정왕동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동포가 우월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화성이 좀 올라가는데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이민자 중에서 특히 중국이라는 출신 국가의 이주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엄청난 혐오감과 그러한 반발 심이 우리 대림동에서 중국 동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우세적 위치에 대한 그 역작용으로 이 지역에서 뭐 상징적으로 그것이 표출돼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전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남영수. 아, 네. 저기 우리 그 시사호 협의체는 지금 5년만 됐지만 그 전엔 우리가 다문화센터, 지금 우리 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라고 이름은 바꿨어요. 그래서 전엔 다문화센터라고 해서 거긴 결혼 이미자들만 활동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연구놈이 얘기를 했는 거, 우리 결혼 이미자들 좀 그 정환동은 좀 뭐 활동을 많이 했는가 얘기했는데 그거 그땐 그렇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문화센터가 가족센터라고 해서 바꿔서 거긴 외국인 가족들 다 같이 잠가하고 활동도 같이 하는 거로 지금 가족센터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다문화센터에서 각 나라들 동아리 모임 만들어서 그 동아리 모임에서 10년 넘게 활동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활동했다가 이 협의체를 지금 시에서 같이 주청해고서 시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면 어떻냐. 그 우리도 이것도 괜찮다. 그렇게 해고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데 아쉽지만 다 외국인 주민들만 있어요. 근데 결혼 이미자, 근로자, 유학생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결혼 이미자들만 있는 거 아니고 정원동에서 살고 있는 시인시에 살고 있는 유학생들도 되게 많아요. 중국 동포 유학생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근로자들도 많아서 근로자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까 같이 혹시 마이크 다시 안 오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분의 건설적인 의견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